고양시 백석역 인근의 11월은 언제나 쌀쌀했습니다. 아침 7시 강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컵 너머로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의 윤곽이 흐릿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양시 네트워크 관리센터 소속 IT 엔지니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해 서버를 점검하고 장애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아파트는 25평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민혁이의 그림들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고 주방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요. 민혁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은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히 가라. 점심 잘 챙겨 먹고. 네. 짧은 대답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작은 뒷모습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침실에서는 아직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그의 아내는 요즘 늦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자기야, 일어나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그는 작게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센터로 향하는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지우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7세.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패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였습니다. 서진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교육학과 학생이었고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된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민혁이를 낳은 후에도 몇 년간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녀는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교권 추락, 학부모들의 민원, 과중한 업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진은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민혁이를 챙기고 가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말이 줄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2달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눈치챈 건 옷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새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실크 소재에 금색 단추가 달린 값비싸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새로 샀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서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5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세일이라고 해도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향수였습니다. 강렬한 플로럴 계열의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예전에 서진이 쓰던 향과는 달랐습니다.
향수 바꿨네. 응. 새로운 거 써보고 싶어서.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갈게. 또,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 할 얘기가 많아. 서진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립스틱은 선명한 빨간색이었고 아이라이너는 눈꼬리를 길게 늘렸습니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옷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도 아니고 담배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늦었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응.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서진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오래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모른 척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아들, 함께 꿈꿨던 미래. 모든 것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을 때는 반드시 화면을 아래로 뒤집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재빠르게 확인하고 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해요. 지우는 숨이 뱄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되게 밝아지고 웃기도 하고. 민혁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아? 몰라요. 근데 아빠랑 통화할 때랑은 완전 달라요.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받나 보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모든 징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새 옷, 진한 화장, 잦은 외출,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스마트폰을 지키는 모습. 새벽 2시 서진의 스마트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짧은 진동이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 스마트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화면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지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하게 알아야 해. 그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고양시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 우리 가족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 고양시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고 차들의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 차 안에 앉아 아파트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7시 30분.
서진이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시 42분, 서진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내렸고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쪽으로 걷지 않고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탈 모양이었습니다. 지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뒤따랐습니다. 택시는 일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라페스타 거리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2층짜리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1층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촛불이 켜진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남자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두 사람은 웃으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레스토랑 간판, 입구,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7시 49분.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차 밖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9시 53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모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차 시동을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양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배신당하고 있을까?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하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지우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응. 서진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왔더라. 응.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빈 머그컵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지우는 회사 동료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예전에 흥신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형, 이 남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 지우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알아보고 연락할게. 며칠만 시간 줘. 고맙다. 형,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일 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민수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도규, 34세. 일산에서 헬스장 운영했었어. 과거형이야. 작년에 문 닫았거든. 지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상정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법원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사기 전력이 있어. 3년 전에 투자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합의로 끝났어. 피해자가 5명 정도 돼. 지금은 뭐해? 정확히는 모르겠어. 무직인 것 같은데 SNS 보면 돈은 쓰더라고.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근데 수입원이 불명확해. 민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응.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형. 근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이 사람 위험한 타입이야.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수법으로 유명했거든.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도규의 범죄 기록, 폐업한 사업체, 그리고 채무 내역. 총 2억 3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서진에게 접근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달간 서진의 계좌에서 총일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인출 내역을 보니 대부분 현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또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 그는 서진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민혁이 생일이었습니다. 쉽게 열렸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정도규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어제 정말 행복했어. 우리 언제 여행 갈 수 있을까? 지우는 메일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대화도 복구했습니다. 도규야, 남편한테 들킬까봐 무서워. 괜찮아. 조심하면 돼. 나만 믿어. 응. 오빠만 있으면 돼.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계획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사진, 영상, 메일, 메시지, 통장 내역,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완벽하게. 자정이 넘어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옷에서 또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서진은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TV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조금만 더. 그러면 끝낼 수 있어. 다음 날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지우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메일, 메시지, 통장 내역.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배우자 유책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유리하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7대 3 정도로 가능할 겁니다. 아이 양육권은요. 어머니 쪽이 유리한 게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아버지 쪽으로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서두르지 마세요. 증거를 더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도 파악하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우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길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끝낼지 알게 됐습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지우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2월 첫째 주 고양시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서 정도규의 헬스장 앞을 바라봤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도규라는 간판은 이미 내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작년 8월에 폐업했습니다. 회원들의 환불 요구와 직원 임금 체불로 문을 닫았습니다. 정도규는 그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여러 여성들과 만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도규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민수가 수소문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총 7명.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빌린 금액은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였습니다.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그중 3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나 친절하게 다가왔고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빌렸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지훈이 물었을 때 한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창피해서요. 그리고 증거가 애매했어요. 차용증도 없고 그냥 카톡으로 부탁한 거라. 지금이라도 고소하실 생각은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고. 지우는 제안했습니다. 공동 고소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나눠서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여성이 동의했습니다. 지우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피해자가 4명입니다. 총 피해액은 6,700만 원. 고소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다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증인 진술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또 외출했습니다. 오늘은 늦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심해. 서진이 나간 후 지우는 그녀의 가방에서 2번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서진이 정도규와 연락할 때 쓰는 전용 폰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민혁이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풀렸습니다. 정도규의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자. 내가 예약할게.
근데 돈 좀 필요해.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지우는 모든 대화를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송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총일 800만 원이 정도규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정도규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찾아낸 주소는 일산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지우는 오후 2시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규가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말끔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택배는요? 정도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지훈입니다. 한서진 씨 남편이고요. 정도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훈이 발로 막았습니다. 잠깐만 얘기합시다. 경찰 부르기 전에 뭐 하자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하죠. 정도규는 잠시 망설이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도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도규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한테 무슨 볼일이세요? 제 아내한테 받은 돈 얼마죠? 그게 무슨 800만 원입니다. 송금 내역 다 있어요.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송금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도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돈 받았죠. 김미선 씨, 박은지 씨, 최수연 씨. 다 연락됐어요. 고소 준비 중입니다. 그건 제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기가 사정인가요? 정도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고소장 들어갑니다. 사기죄로요. 피해자 4명, 피해액 700만 원. 형사처벌 각오하세요. 저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한 일은 범죄예요.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나요? 정도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답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거짓말일 테니까. 오피스텔을 나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4분 모두 진술하러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진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같은 날 지우는 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민혁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정도규 씨, 아직도 맞나?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 알아? 지우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 사진, 메시지, 송금 내역. 서진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나 잘못했어.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지우는 웃었습니다. 석 달 동안 모르게. 서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 외로웠어. 너는 일만 하고 나는 집에만 있고. 그러다 도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날 알아줬어. 내 얘기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돈도 받아갔죠.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800만 원. 우리 집 돈이에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에 조정 신청 들어가. 지훈아, 민혁이는 내가 키울 거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법대로 할 거야. 그리고 정도규는 고소했어. 사기죄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방 따로 써. 조정 나올 때까지만 같이 있자. 그날 밤 서진은 정도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남편이 다 알아. 고소도 했대.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전화 받아. 제발. 하지만 전화는 계속 끊겼습니다. 서진은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정도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도규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 파악 중입니다. 도망갔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배 조치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도시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도규는 도망쳤습니다. 서진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정 신청 진행해주세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고양시는 하얗게 덮였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그 아래 진흙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흙 속에서 진실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거의 끝이었습니다. 12월 중순 가정법원 조정실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회색 벽, 형광등, 플라스틱 의자. 지우는 한쪽에 앉아 있었고 서진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정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위원이 말했습니다. 먼저 이혼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지훈 씨, 한서진 씨.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서진 씨, 의사를 밝혀주세요. 저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남자 위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강지훈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이에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우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눈물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남자 위원이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측 요구 사항은 재산 분할 7대3, 위자료 5억만 원, 양육권 전부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양육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자 위원이 물었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이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며 부정행위로 인해 도덕적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바보였어요. 도규한테 속았어요. 이제 그 사람도 연락 안 돼요. 저 혼자 남았어요. 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당신은 선택했어요.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돈 빼돌리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걸 선택했어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나도 힘들었어. 우울했어.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가족을 배신한 게 정당화돼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힘들면 얘기했어야죠. 나한테, 가족한테. 그런데 당신은 도망쳤어요. 다른 남자 품으로.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남자 위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을 때 서진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도규 씨 체포했습니다. 어디서요? 인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 피의자 조사 들어갑니다. 피해자분들 진술 필요하니 출석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정도규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검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4명한테서 총 700만 원을 받았죠. 그건 빌린 거예요. 갚을 의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서 사업 실패 후 수입이 없었죠. 네? 그런데도 돈을 빌렸습니까? 정도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례로 진술했습니다. 김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근데 돈이 모자란대요.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행 간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박은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필요하다고 했어요. 급하대요. 그래서 200만 원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최수연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300만 원 받아갔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고.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업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지훈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 아내한테서 8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석 달 동안 여러 번 나눠서. 그리고 제 아내를 이용해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정도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서진 씨를 입 닥쳐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이었으면 결혼한 여자한테 접근 안 했겠죠. 진심이었으면 돈 받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정도규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형사가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요. 언제 재판이에요? 김미선이 물었습니다. 1달 정도 걸릴 겁니다. 기소되면 통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돈은요. 민사 소송 따로 해야 해요. 최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다 쓰고 빚만 남았을 겁니다. 새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규 잡혔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속됐어요. 재판받을 거예요. 그래요. 서진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속은 거죠. 그런데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해요. 가정을 배신했으니까.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지훈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제를 하는 척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녀가 응. 아빠랑 엄마 헤어질 것 같아. 민혁이는 연필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했네. 괜찮아요. 민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 나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지우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괜찮아질 거야.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월 15일. 이혼 소송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진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법원이 임시로 정한 별거 조치였습니다. 짐을 싸는 날, 그녀는 거실에 서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민혁이의 그림, 가족 사진, 결혼식 액자. 하지만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양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서진과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빈잔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동료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형, 밥 먹자. 바빠. 그래도 나와. 1시간만. 지우는 퇴근 후 민수를 만났습니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습니다. 민수가 소주잔을 따랐습니다. 형,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민수는 웃었습니다. 형 표정 보면 알아. 힘들잖아. 지우는 잔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비웠습니다. 끝낼 수는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 후련하지가 않아. 당연하지. 1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복수는 했어. 그 사람도 무너졌고 도규도 잡혔어. 근데 내가 뭘 얻은 건지 모르겠어. 민수는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형은 정의를 세운 거야.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한 거고. 그게 복수의 의미야. 그게 다야. 아니, 이제 형은 자유야. 배신한 사람한테서 벗어났잖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의미를 가질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민수는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형,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진짜로.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혁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들 방문을 열고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지훈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1월 15일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 7대3, 위자료 4, 500만 원, 양육권은 지훈에게. 서진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정도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2월, 지훈과 민혁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근처였습니다. 25평 투룸, 거실 창문으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민혁이는 새 학교에 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저녁 아들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골 넣었어요. 잘했네. 친구들은 한 명 생겼어요. 이름은 준서예요. 좋겠다. 지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친하게 지내. 네. 어느 주말, 지우는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호숫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가족들이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업무, 민혁이 학교 공지, 그리고 하나의 낯선 메일. 발신자는 한서진이었습니다. 지훈 씨, 메일 보내도 될까 해서 조심스럽게 씁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저질렀던 일들, 당신과 민혁이에게 준 상처들.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었어요.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해요. 민혁이 보고 싶어요.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당신한테 행복이 찾아오길 바래요. 진심으로, 서진. 지우는 메일을 읽고 닫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민혁이를 만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 3월 중순, 지우는 회사에서 헬스장 등록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일주일에 3번 퇴근 후 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체력이 붙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는 것 같아서요.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썼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나은이에요. 도서관 사서예요. 근처 시립도서관에서 일해요. 강지훈입니다. IT 회사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요즘 운동 시작했는데 힘들어서요. 혹시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저도 초보예요. 같이 배워가는 거죠. 그 후로 나은과 가끔 마주쳤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하며 짧게 대화했습니다. 날씨, 운동, 일상,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편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은이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저기 카페에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나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아이는 없다고. 전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었다고. 지금은 혼자 살며 도서관 일을 하고 있다고. 제 얘기만 했네요. 죄송해요. 나은이 웃었습니다. 강지훈 씨는요? 저도 이혼했어요. 반년 전에요. 아이는요? 아들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불이 켜졌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나은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좋아요. 4월, 봄이 왔습니다. 일산호수공원에 벚꽃이 폈습니다. 지우는 민혁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나은이 모다. 나은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지훈 씨. 안녕하세요. 나은이 책을 덮었습니다. 민혁이구나. 안녕하세요. 민혁이가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아예요. 제 조카예요. 오늘 같이 나왔어요. 수아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민혁이야.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공원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지훈과 나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요. 나은이 말했습니다. 네. 매년 보지만 질리지 않아요. 지훈 씨,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바쁘고요. 다행이에요. 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가끔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아이들끼리도 친해진 것 같고. 지우는 나은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저도 아직 정리 중이라서요. 당연하죠. 친구로요. 나은이 웃었습니다. 친구로. 지훈도 웃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지훈은 민혁이와 함께 서진을 만났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였습니다. 호숫가, 카페. 서진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었고 옷은 단정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민혁이가 들어서자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아, 엄마. 민혁이는 망설이다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지우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민혁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좋아.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민혁이 만나게 해줘서. 민혁이를 위해서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6월, 지우는 승진했습니다. 팀장으로. 더 바빠졌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상. 담임 선생님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뿌듯했습니다. 나은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했습니다. 부담 없는 관계였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나은이 물었습니다. 지훈 씨, 전 부인 생각 많이 나세요? 가끔요. 근데 이제 미워하지는 않아요. 용서했어요. 그냥 놓아준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저도 힘드니까.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 남편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무관심해지더라고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무관심이 답인 것 같아요. 7월, 여름이 왔습니다. 지우는 민혁이, 나은, 수아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동해안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나은 이모도 좋아요. 수아도. 지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아, 아빠 괜찮아. 네, 아빠 요즘 많이 웃어요. 민혁이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요. 밤, 숙소 발코니에서 지우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지난 반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진의 배신, 이혼, 정도규의 체포, 법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루씩. 8월, 지우는 나은에게 고백했습니다.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나은 씨, 당신이 좋아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은 전하고 싶었어요. 나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지훈 씨 좋아요. 천천히 가요. 우리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호수 위로 석양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혁이와 수아가 앞서 걸었습니다.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민혁이도 행복해 보인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서진을 용서한 건 아니다. 그냥 놓아준 것이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앞을 보려 한다. 나은과 민혁이와 새로운 가족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괜찮다. 정말로. 일기를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고 끝.